in 강원 2021 희망이음 채용 박람회 행사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강원도 일자리 재단에서 준비한 직무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인데요. 직무 분석 시간은 강원도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직무 분석을 사전에 신청한 구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준비가 되는 동안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일자리 정보망으로 오늘까지 행사 참여를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원 일자리 정보망에서 참여 인증을 하시는 분들께 수료증 발급과 더불어 선착순 10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지금 참가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직무 분석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김준경 사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김준경 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8월이었나 9월에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좀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발표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취준 팁만 발표를 하고 행정 직무는 저희 과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었는데 오늘은 제가 두 개 다 발표를 하게 돼서 일단 제가 그 당시에 그 반응을 봤을 때 취준 경험이 조금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취준 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행정 직무나 중진공 기관 소개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그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공기업 행정직이라는 게 그 막연하게 뭐 한글하고 보고서 만들고 그런 수준으로밖에 인식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는 전기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지금은 매일 재무제표 보고 행정을 보고 있어요. 행정 직무가 상상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먼저 어떻게 순서를 할지 취준 팁 먼저 공유하고 기관 소개는 진짜 짧게 하고요. 직무 경험담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준 경험 저번에 제가 공유 들었을 때 조금 반응이 좋았었던, 제가 보기에도 좀 질문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인기가 좀 왜 많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취업 준비를 길지 않은 시간 했지만 그때 저도 뭐 취준 특강 같은 거 조금 들었었는데 듣고 나면 결국 이렇게까지 스펙 없으면 취업 안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특강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동질감에서 오는 그런 관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가 학사부터 시작해서 뭐 토익 공부하는 거, 그리고 뭐 NCS 면접 자소서 쓰는 거, 이런 것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조금 공유를 드리면 스펙이 막 빵빵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취준을 할 수 있는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 경험 위주로 준비를 했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게 정답이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학사 때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대외활동 안 했고 어학연수 안 했고 동아리 안 했고 뭐 학과 생활도 거의 안 했고요.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외국어 스펙이 하나 쓸모가 없는 공대로 진학을 하는 바람에 뭐 정말 학점 챙기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살고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이 전혀 없어서 뭐 막상 자소서나 면접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도대체 내가 가진 스펙이 뭐가 있는가? 그렇다고 고등학교 좋은 데 나왔다고 이제 와서 쓸 수도 없고, 그런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뭐 있다면 있을 수도 없다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 경험을 정리를 해볼 수 있는지 제가 뭐 말하자면 저만의 팁이라고 할까?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사실 제가 면접이나 자소서를 정말 많이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에서 뭐 질문이 나오거나 할 때 공통적으로 정말
딱 어떤 정답이 있는 질문, 뭐 말하자면 뭐 직무에서 뭐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라던가 이런 기관별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닌 다음에야 조금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해결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결국엔 귀결되는 것 같아요. 너 스스로 어떤 목표를 향해 전진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는가? 혹은 다른 친구들과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 상황을 해결했던 적이 있는가? 그 과정에서 너는 조력했는가? 아니면 너가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것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그 질문이 요구하는 대답은 다 다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경험도 다 다르지만 모든 경험에는 문제가 있고 해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뭐 인턴, 뭐 마케팅 직군, 뭐 생산관리 직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사기업 직군에 관해서는 제가 뭐 인턴을 했는데 뭐 거기서 제가 어떤 기량을 발휘해서 제가 판매량을 몇 %나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실적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공기업 면접을 볼 때 그런 실적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요. 뭐 너가 지난 사기업에서 다닐 때 뭐 너의 경험이 어땠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요. 보통 모든 경험은 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혹은 나와 내 스스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갈등 상황의 해결 능력을 요하는 그런 내가 어떤 경험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었지? 그런 것들을 그냥 노트에 한 번씩 쭉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학점을 원래는 B만 받다가 갑자기 A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A를 받았지? 내가 저번에 친구들이랑 뭐 조별 과제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프리라이더를 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잘 타일러서 같이 참여를 하게 했지? 혹은 그 사람이 절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굴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끝까지 이걸 포기하지 않고 했지? 그런 것들을 나열하다 보면 내가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했다가 주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했다가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끈질기게 해서 내 성향 자체를 바꿨다라던가 분명히 어떤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공 과목을 함에 있어서도 보통 뭐 조별과제 있을 것이고 보통 친구들과 뭐 소통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도 조별과제가 꽤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좀 내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는지 좀 짚어보면서 경험을 정리해 나가면 나중에 졸업하고 써먹을 때 그때 이런 건 이거 써먹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익 고득점 만드는 공부법 이거는 제가 좀 파트별로 전략적으로 공부하되 고득점이 목표라면 내 스스로 준비할 것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먼저 그 고득점이 목표라면 스스로 준비하라는 말은 학원을 다니면서 스터디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녀 짝 맞춰서 스터디 지어주고 뭐 늦으면 벌금 내고 끝나면 치맥하고 이런 문화가 너무 팽배합니다. 근데 그게 별로 토익 고득점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토익 학원은 다녔습니다. 학원을 다녀야 방학 동안 학원을 다녀야 방학 동안 학원 다니지 않고 아침 9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학원이라든지 인강이라든지 어떤 부수적인 도움을 주는 툴은 필요하지만 저희가 그 안에서 꼭 스터디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파트별로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파트 1은 그림을 하나 주고 ABCD를 불러주는데 동사 그리고 그 동사의 시제를 들으세요. 다른 거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것만 들으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놓치면 안 되는 게 토익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좀 쉬운 문제를 틀려버리면 감점이 확 될 수가 있어서 파트 1은 막 파트 1 이렇게 뭐 봄에도 집합 공부하고 여름에도 집합 공부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파트 1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파트 1은 가져가긴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거는 그 동사와 시제 주어나 목적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파트 2는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필요한 파트라고 생각해요. 파트 2 문제가 딱 나오면 뭐 why, what, who 이런 의문사를 나오자마자 바로 받아 적으세요. 그 문제 옆에 who 이렇게 적어 놓으면 선택지가 A, B, C가 있는데 A, B, C 중에 한 개는 거기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절대 who에는 들어갈 수 없는 답변이다. 그거 하나 날리고 문제를 끝까지 들으면 마지막 단어가 나와요. 마지막 단어나 마지막 단어가 뭐 이순시 이런 거면 필요 없어요. 마지막 전 단어, 마지막 단어나 마지막 직전 단어를 받아 적으세요. 그게 핵심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핵심이 아니어도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적어 놓으면 의문사에서 날아간 선택지 외에 다른 2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파트 2는 그렇게 의문사하고 마지막 단어를 그냥 무조건 받아 적으면 정답률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요. 파트 3랑 4는 사실 이거는 뭐 영어 실력에서 되게 잘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듣다 보면 히터 틀어지고 있고 그러면 막 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깜빡하면 뭐야 2문제 지나가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게 파트 3, 4라서 그거는 사실은 영어 실력이 대단히 출중해야 된다기보다는 집중력을 최대한 요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보는 게 좋겠고 파트 3, 4는 사실 화자의 수만 다르고 거의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많이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좋지만 또 전략이 있다면 파트 3, 4는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이 그대로 선택지에 나올 때가 많은데 그때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서 단어나 뭐 문장 구조만 살짝 바꿔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문제를 일단 한번 풀어보고 나서 뒤에 해설지를 펴고 이 문제 답은 이건데 이게 이 말을 이렇게 바꾼 거구나 라는 거를 문제 그냥 노트를 펴고 쭉 적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에서 어떤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면 이거 답 안 들어도 이거네 이런 답이 딱 눈에 보입니다. 파트 3, 4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파트 5는 NCS 보듯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문제당 풀이 시간은 무조건 30초 넘기지 않도록 하시고 파트 5에서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는 거는 시제나 was, were, is 이렇게 나와 있는 그냥 문법 문제 시제나 태, 복수, 단수 이런 정말 간단한 문법 문제들은 보자마자 읽지도 않고 그냥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한 10초 이내로 풀고 단어 문제 같은 거는 유독 더 NCS 같은 게 단어는 최대한 많이 외울수록 좋은데 만약에 단어를 딱 봤는데 모른다 그러면 거기서 붙잡고 있어 봤자 뒤에 문제 풀 시간 뺏기는 거고 그냥 찍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파트 5에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벌어 놓으면 뒤에 파트 6랑 7을 좀 여유롭게 풀 수 있고요. 파트 6랑 7은 저는 강사분들마다 제가 인강도 좀 몇 개 보고 책도 몇 개 보고 학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다른 것들보다 좀 강사별로 편차가 엄청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문장부터 읽어라, 선택지부터 읽어라, 빈칸의 앞뒤부터 읽어라 이런 솔루션들은 넘쳐나는데 그건 그냥 많이 풀어본 사람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파트 6, 7은 일단 저희가 영어를 속독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속도를 올리기가 어렵고 여기 읽고 나서 저희가 한글을 읽으면 위에 문장 읽고 밑에 문장 읽어도 위에 문장이 기억이 나는데 영어는 위에 문장 읽고 밑에 문장 읽으면 위에 문장이 머리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솔루션이 좀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영어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라면 영어 강사분들은 당연히 기억을 하시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니까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토익 공부에 대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 명이랑 어울리면서 놀면서 토익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바짝 공부해서 딱 따놓고 그냥 사람들한테 거들먹거릴 수 있어요. 토익 점수를 잘 받아놓으면 나는 스터디 같은 거 안 하고도 공부 잘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토익 점수를 최대한 고득점을 받으시고 참고로 저는 토익 980점 받았습니다. 자격증은 전략적으로 고르고 빠르게 취득하기라고 했는데 사실 전략적으로 고르고보다는 빠르게 취득하기가 저의 모토입니다. 전략적으로 고르기라고 하면 사실 공기업은 한국사, 한국어, 토익 그리고 공기업
준비하면 인문계는 회계 자격증 많이 따고 뭐 이공계는 기사 많이 따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필요하지 않은 자격증을 따면 나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 되게 노력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자격증을 최대한 많이 따는 거에 몰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얘는 목표도 없이 살았나? 이런 느낌을 받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딱 전략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벌써 따놨는데 다른 직무 하고 싶은데 따놓은 자격증 때문에 억지로 계속 그걸 밀고 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거야 당연히 자소서에 쓰고 면접 가서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자격증을 따다 보면 자격증을 따는 게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서 그 성취감 때문에 자격증을 계속 따는 데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 빠르게 취득을 하려면 제일 먼저 이론에 너무 몰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저희가 자격증이라는 거는 60점이 넘으면 통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하다 보면 이거 왜 이해가 안 가지? 조금 더 파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끝도 없이 지식을 탐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박사 취득을 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론은 처음에 딱 이론서 펴고 1회독 정독했을 때 걸리는 거 없이 읽힌다 정도로만 뭐 한 2, 3일 잡고 공부하시고 그 이후에 문제를 풀다가 이건 진짜 봐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은 그냥 외우세요. 거기에 대해서 막 이거를 이해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론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자격증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외워야 될 것들은 너무 방대하고 많은데 앞에 부분만 계속 하다가 뒤에 거를 외울 머리에 공간이 없어지니까 최대한 필요한 것만. 왜냐하면 자격증은 문제 은행 방식이라서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뭐 새로 나오는 문제 있어봐야 한두 개 나오니까 그냥 계속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뭐 많은 좋은 출판사에서 쪽집게 책들을 내고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하면 그냥 이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세요. 저는 전기 기사를 첫 번째 해서 그냥 초시에 땄는데 그때 필기를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필기를 한 달 준비하려고 하다가 한 3달 준비했고요. 실기는 그것 때문에 계획이 없이 한 달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동안 그냥 뭐 밤새고 하면서 필기는 10개년 7회독 했고요. 실기는 20개년을 5회독 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이 정도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 그냥 보면 이거 숫자만 바꾸면 되네. 이런 게 눈에 딱 보이고요. 전기기사는 다 그 논술형으로 써서 하는 건데도 그게 또 하다 보면 눈에 보이고 대신에 수능 볼 때도 그렇고 자격증 볼 때도 그렇지만 이런 어떤 사교육 기관에서 이번 올해 예상 문제 이거다. 올해는 좀 심한 문제 나올 거다. 이러면서 뭐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것만 풀면 된다. 5,000원 내라, 10,000원 내라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풀다 보면 당연히 새로 나오는 문제가 한두 개 나와서 그걸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풀어도 60점만 넘으면 통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한두 개 모르는 게 나와도 틀려도 괜찮다. 왜냐하면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지 마세요. 나는 1, 2, 3 1, 2, 3 분야 중에 1분야, 2분야는 좀 잘하는데 3분야는 못하니까 세 번째 과목은 40점에만 맞추고 나머지 100점 맞아서 통과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전 그 40점짜리가 갑자기 40점 맞춰놨는데 35점 나와서 꽈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40점짜리는 50점 맞았는데 나머지 과목들을 60점씩 맞아서 평균 점수가 60점 미달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격증 준비할 때는 모든 과목을 7, 80점 맞는다. 차라리 그 정도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격증 준비할 때 자격증 2개, 3개 같이 준비하지 마세요. 자격증 1개만 준비하세요. 자격증을
만약에 뭐 내가 쌍기사를 딴다 이 정도면 같이 준비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내가 한국사 하면서 토익하겠다 이런 거는 그 한국사 할 때 쓰는 머리랑 토익할 때 쓰는 머리랑 약간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 자격증을 동시에 준비하다 보면은 머리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잘 안 돌아가니까요. 한 개 할 때 바짝해서 한 달, 두 달 잡고 그것만 하고 다음에 끝내고 다음 거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자격증이랑 토익이랑 이런 거 전부 다 방학이나 대학 졸업하고 그러고 저 혼자 시간 있을 때 준비를 해서, 그래서 좀 한 번에 좀 좋은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자소서 작성은 아까 제가 뭐 학사 생활할 때 뭐 경험을 뭐 다 적어봐라 이러면서 좀 경험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학사 맨 처음 발표할 때는 좀 긴장이 돼서 횡설수설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자소서는 그 저희가 경험이라는 걸 정리를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점을 원래 B였는데, 아니 원래 B에서 A는 너무 심하니까 원래는 D였는데 학점을 A로 올렸다. 그런 어떤 성취,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결과를 나는 학점이 D였는데 A로 올린 경험을 자소서에 써야지 라고 결정을 했다고 하면 A라는 학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나는 몇 시간씩 공부했고요. 나는 정말 노력했고요. 정말 매일매일 공부했고요. 뭐 그런 과정, 나는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했다. 이런 과정의 서술이나 혹은 저 A를 받았어요. D였는데 무려 A나 받았어요. 이런 결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스토리텔링이 조금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전 강의를 살짝 엿들었는데 그 감자밭 대표님께서 자기 이야기인 것 같아야 자소서가 볼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스토리텔링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내가 D에서 A를 받았는데 결과는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 내가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했다. 집에서는 내가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도서관에 매일 갔다. 내가 강의에 집중이 잘 안 돼서 강의 필기 노트를 만들었다. 나 교수님 판서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모든 강의를 녹취해서 녹취록을 만들었다. 라는 등 어쨌든 내가 이런 부분을 잘 못했었는데 내가 어떤 경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못한 것들을 극복을 했고 그 결과 A를 받았다라는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노력해서 A를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면 A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진짜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다 보니 저절로 A가 나오던데,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하면 얘가 좀 자기 거구나 이런 느낌이 저는 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뭐 스토리텔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있어서 뭐 그 경험이라고 하면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바를 했든 인턴을 했든 대외 활동을 했든 그 경험의 어떤 남들이 보기에 그 번듯한 경험인지 아닌지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없었고 그냥 학교에서 실험 과목 들을 때 내가 조장을 했던 경험이라던가, 조장이 아니었는데 옆팀 애가 저한테 그냥 우리 데이터 짬뽕해서 평균에서 오차율 줄이자라고 했는데 제가 안 돼 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쓰면서 저는 공공기관에 딱 적합한 청렴한 인재다. 왜냐면 나는 절대 편한 길이 있어도 나는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교수님이 너네 오차는 많이 났지만 오차에 대한 고찰이 되게 좋았다 라는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썼을 때 그냥 교수님께서 그냥 너의 보고서에 성찰이 좋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뭔가 스토리가 다이내믹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 친구가 좀 느낀 바가 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NCS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NCS라는 게 마치 IQ 테스트 같아서 풀다 보면 막 이게 뭔가, 왜냐하면 80문제 80분 주고 100문제 100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내가 이걸 뭘 하고 있는 건지 나중에 막 10분 남기고 막 찍느라고 정신없고. 근데 NCS를 하는데도 제가
제 경험도 있고 주위 동기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일단은 누가 버릴 거 빨리 버리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최대한 많은 유형의 문제를 접해보고 나 이 문제 잘 못 푸는구나 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딱 보자마자 이 문제 나 잘 못하는 거네 이러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예 만약에 80문제 80분을 준다라고 해도 처음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80문제를 풀다 보면 160분, 뭐 200분 걸리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시간 재지 말고 풀어보세요. 시간 재지 말고 풀고, 시간을 재지 않고 정답률이 한 80%, 90% 나온다 할 때까지 시간을 계속 재지 말고 그냥 쭉 풀어보세요. 문제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런 다음에 나 이제 그냥 시간 안 재고 풀면 90점 나오네 라고 했을 때부터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시간을 줄이다가 이 문제 진짜 나 분명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5분 잡아먹네 그러면 그냥 버리세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합격하겠다라는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맞출 수 있도록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뭐 어떤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세요? 뭐 이렇게 토익처럼 제가 이렇게 자신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막 그렇게까지 제가 뭐 전략적으로 공부하진 않았는데 좀 최대한 많이 보고 어떤 문제 버리면 딱 좋겠다 이런 문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고르시오. 뭐 다음 중 교실에 가장 일찍 도착한 사람은, 이런 논리력이 많이 요하는 그런 문제들은 봐도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뭐 수리 문제나 국어 문제가 지문이 엄청 길어도 저는 되게 빨리 읽고 빨리 풀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그 강점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데 뭐 점수는 기업별로 다르지만 같은 점수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많이 풀어서 최대한 많이 맞는 게 중요하지, 내가 못하는 문제를 붙들고 있었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는 시험이 아니니까요. NCS는 제가 자격증이나 뭐 토익이랑 좀 다르게 선택과 집중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80문제를 80분 안에 정말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버릴 거 빨리 버리는 게 좋은 것 같고, 점수를 올리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해서 이 문제 나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 문제는 2분 정도 걸리네, 약간 가능성 있는데 그럼 어떤 문제는 30초 만에 풀 수 있지? 3초 만에 두 문제 풀면 이 문제 2분 걸려도 되는데, 이런 자기 분석을 되게 끊임없이 하다 보면 조금 NCS의 요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취준 팁 중에는 이게 마지막인데 면접입니다. 제가 면접에 들어가서는 기세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절대 떨지 않고 나 정말 너무 의연하다 이런 태도로 딱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십니까 딱 하고, 자리에 앉을 때도 당당하게 막 무릎 안 떨리게 잘 앉으시고요. 뭐 들어가면서 뭐 손은 어떤 자세로 쥐고 몇 도 각도로 인사하고, 저는 그런 거 모르고 들어갔는데 상관없었고요. 그냥 좀 당당하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면서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게 1분 자기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들어가면 1분 자기소개 제가 많이 안 들어봤지만 몇 분 걸 들어봤어요. 저는 면접도 스터디를 안 해서 사실 정말 많은 분들 거 들어보진 않았는데, 막상 면접에서 그 1분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저는 이러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1분 자기소개를 저는 외워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외워갔지만 1분 자기소개도 스토리텔링이고 그 스토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보다는 얘가 1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1분 내로 함축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성찰을 했고 그거를 자기 얘기처럼 풀어내는구나, 이런, 어차피 그 1분 자기소개 막 저도 목소리 막 떨면서 말하는데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면접관 분들이 방금 단어가 하나 틀린 것 같은데 이런 걸 잡아내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래도 술술 말하는 거 보니까 준비가 좀 됐구나, 얘가 그 중에 하나하나 들리는 어떤 단어들, 뭐 끈기가 있다, 뭐 나는 뭐 당당하다, 난 긍정적이다, 이런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아, 이 친구가 어필하고자 하는 자기 모습이 어떤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자 시키시는 것 같아요. 1분 자기소개를. 1분 자기소개를 정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1분 자기소개를 별 스펙이 없는 사람으로서 저는 학점을 올렸던 경험을 제 스펙으로 말하자면 경험으로 해서 1분 자기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1분 자기소개를 실전에서 중진공 최종 면접에서 썼던 거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긴장해서 까먹은 것도 있어서 시간은 1분에 맞았는데 제가 지금 읽으면 1분이 조금 넘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끈기 있는 지원자 김준경입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이공계로 전공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공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공을 선택해서 처음엔 적응이 너무 힘들고 성적도 낮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해서 2점대 중반의 학점에서 졸업할 때는 3점대 후반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시작한 일은 제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목표를 향해 갑니다. 제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일들에 더 큰 애정을 가질 수 있었고 더 큰 성취감을 얻었고 그 성취감을 바탕으로 또 다른 제가 잘 하지 못하는 일에 덜컥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맡게 될 직무는 처음부터 혼자서 척척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완벽으로 가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는 저의 노력이 반드시 빛을 발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하지만 치열하게 노력하며 중진공에서 제가 맡은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분 자기소개 이렇게 했고 아마 이건 1분이 조금 넘을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문장을 빼먹을 걸 고려해서 조금 길게 써놔서 실전에서 근데 1분이 넘어간다고 해서 1분 넘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그냥 1분쯤 한다 싶을 정도로 좀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내세울 경험 같은 게 딱히 없어서 고작 학점 올린 걸로 제가 경험을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내가 인문계 나갔는데 진짜 열심히 해서 공대에서 3점 후반대 맞는 거 진짜 힘들지 않나요? 좀 알아주세요. 이런 스토리텔링에 제 모든 걸 걸고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외워간 티가 많이 나는 사람하고 나지 않는 사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외워가는 것 같은 1분 자기소개 특징은 제가 보니까 제가 어디서 인턴을 했는데 어느 인턴에서 뭐 무엇을 했고 거기서 뭐 어떤 몇 퍼센트 실적을 올렸고 뭐 몇 개를 팔았고 불량률을 몇 퍼센트로 낮췄고 이런 수치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수치들에 집중하는 거는 자소서에 좀 쓰면 좋을 것 같고 자기소개에서 내가 35% 줄였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외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췄고 이런 식으로 쓰시고 자세한 내용은 자소서에 적으시는 게 1분 자기소개에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면접 팁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중진공 면접을 볼 때 토의 면접을 보고 그리고 그냥 개인 면접 20분짜리 보고 그리고 최종으로 그 임원 면접까지 보고 총 3번 면접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토의 면접을 볼 때 좀 제가 잘 모르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저는 전기 기사를 따고 전기 직렬에 뭐가 나올지도 모른 채 왜냐하면 직무기술서를 봤는데 직무기술서에는 뭐 출장을 다니고 기업 가치평가를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지? 그냥 준비를 안 하고 토론 면접은 그냥 놓고 들어갔는데 스마트 공장 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그래서 그냥 펜으로 끄적거리는 척 하다가 면접장에 다 같이 들어갔는데 그 토론 진행하시는 분께서 자 이제 그냥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 좀 약간 한 3초 정도 침묵이 있길래 혹시 저희 주제가 제가 그 주제를 잘 뜻은 모르지만 정리한 걸 읽으면서 저희 주제가 이런 걸 해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토론을 누가 제가 주장이 있는데요 하면 네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맞나요? 하고 네, 맞습니다 하면 네, 그럼 혹시 반대 의견 있나요? 이런 거를 제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했어요. 근데 그게 딱 면접 끝나고 나니까 그 면접관님께서 말씀 진짜 너무 잘하시고 되게 좋게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굳이 그런 토의 면접 같은 데서는 저는 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말은 좀 별론 것 같은데요,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냥 뭐 너 의견 틀렸다 이런 말을 들어도 그런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당신 말을 들어보니 당신 말도 맞는 것 같네요. 이런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게 저는 토의 면접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 외에 면접 직무 같은 거 준비할 때 조금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저의 캐릭터를 하나 정하고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면접 스터디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면접 관련해서 인강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면접을 하러 들어갈 때 대체 내가 어떤 자소서에 관해서는 모든 디펜스를 다 준비했는데 자소서 외에 직무 뭐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기관에 인재상이 뭔지도 모르겠고, 인재상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그냥 청렴한 인재 이렇게 써 있으니까 도대체 청렴한 인재가 뭔가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 직무 기술서를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됐었어요. 유튜브를 들어가서 요즘은 공공기관 거의 다 유튜브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중진국 유튜브를 봤는데 그때 이사장님하고 간담회 같은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틀어놓고 쭉 보니까 중소기업에 어떤 실사를 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선물이라고 주시더라. 근데 안 받겠다고 했는데 되게 곤욕스러웠다. 이런 되게 실무적인 그런 예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간담회 같은 게 썸네일도 없고 되게 길어서 영상을 한번 클릭하기까지 장벽이 조금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이런 게 실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동영상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 공단 사업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짜여져서 질의응답 딱딱딱딱 하면서 만들어진 3분짜리 영상보다 되게 편집 없는 그런 롱테이크 영상이 이렇게 실무에서는 진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되게 와닿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질문에다가 그냥 저는 청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만 계속 밀어붙였는데 그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붙었으니까요. 유튜브 조금 보시는 거, 그리고 특히 무슨 우리 공단 무슨 사업 이렇게 해서 딱 예쁘게 만들어진 동영상보다 그 뉴스 취재나 되게 러프하게 편집되지 않은 그런 영상들 한번 길게 쭉 틀어놓고 보시면 오히려 정리된 것들보다 진짜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공단에 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저는 보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중진공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자금 지원이나 수출, 인력, 창업 지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저는 의사소통, 갈등 해결 능력도 엄청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역 분지부에 가서 직접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 뵙고 그분들이랑 소통하는 데서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역 본지부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한 건 아닌데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그냥 면접 준비는 거의 유튜브만 보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아서 이건 팁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기관 소개를 진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면요, 저희는 이제 취업을 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도
그래서 어디 갔다고? 하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야. 이러면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름이 너무 길고 저희 어머니께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자랑하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딸 어디 갔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이러니까 됐어 그만 말해도 돼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저도 취업 준비할 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립 목적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통한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런 목적을 이루고자 하냐면 저희가 정책 자금 융자를 하고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리고 수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금은 내수만 하고 있지만 수출을 하고 싶은 기업 아니면 지금 수출하고 싶은데 진짜 이걸로 빵 뜨고 싶은 기업 그런 기업들한테 글로벌화나 수출 마케팅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을 합니다. 저희가 뭐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 전문 인력이 굉장히 없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인력이 굉장히 없어서 스마트 공장 구축을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아니면 저희 기업에서도 갑자기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보고 갑자기 격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걸 도와주는 데가 중진공입니다. 그런 연수 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일자리 발굴, 사람인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는 기업이 공고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희는 기업 인력 애로 센터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서 사람 구직자 풀이 정해져 있고 기업이 그 중에서 이 사람 좀 이런 사람 매칭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 풀과 매칭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 기술 지원, 청년 창업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제조 기업에 자금 지원이랑 조금 별개로 제조 기업에게 뭐 이런 제조 바우처라고 해서 그냥 시제품을 만들고 싶다. 근데 시제품을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1억 줄 테니까 시제품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보다 1억짜리 시제품 제작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랑 매칭을 해주는 게 중소기업한테는 더 좋을 수 있어서 그렇게 바우처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는 일자리 창출팀에서 보통 정책 자금 이용자 그리고 인력 양성에서 기업 인력 에러 센터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그 조직도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자세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번 발표를 했을 때 혹시 일부러 강원도에 있는 기업만 지원하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6본부, 11실, 16처, 32지역 본지부 이게 올해부터는 33지역 본지부로 개편이 될 거고요. 22년부터 원래 대전 세종지역본부가 있는데 대전 지역본부랑 세종지역본부로 나뉠 거고 그리고 연수원 6개 학교도 있고 해외에 센터가 엄청 많아요. 그런 거를 한꺼번에 저희가 진주에서 모집을 하고요. 보통 상반기에 하반기에 나눠서 한 70명 정도 그중에 일반직이 한 4, 50명 정도 비율로 선발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취업이 되면 저희가 진주에 다 같이 가서 연수를 받고 이제 전국으로 발령이 나고요. 연고지를 고려해 주는 경우도 있고 고려해 주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순환을 한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직 소개는 혹시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행정 직무 제가 겪어보니 어땠다라는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문서 작성은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워드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한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니는 내내 워드랑 엑셀만 써봐서 한글 처음 써봤을 때 진짜 멘붕이었는데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단축키도 다 다르고 먹히는 게 컨트롤 C랑 컨트롤 Z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멘붕이었는데 근데 그게 또 실무에 투입돼서 하다 보면 좀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자격증을 따야 되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거는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뭐 컴활 따면 엑셀이 도움되긴 하는데 뭐 한글을 굳이 그렇게 따서까지 여기 써야 될 정도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맨 처음에 공공기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보고서 자간 줄이고 보고서 뭐 그 줄 간격 맞추고 이런 것만 하루 종일 하다가 일 하나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또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눈에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읽기가 싫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가 쓴 걸 봐도 읽기가 싫어요. 막 글자가 막 따닥따닥 붙어 있고 막 읽는데 뭐 이렇게 뭐 중소 벤 저기업 이렇게 써 있으면 막 짜증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작성했을 때 우리가 그 피보고자가 우리의 상급자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작성하는 모든 보고서가 국민을 피보고자로 생각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맞춰주는 게 맞다고 배웠고,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회계 실무 지식 이런 거, 제가 재무제표를 진짜 거의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정책 자금 융자를 하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 재무제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하게 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나 따위가 이렇게 이 기업의 재무를 평가해도 되는가. 그런데 또 실무를 하다 보면 전문가의 마인드로 임하다 보면 그 중에 분명 중요한 지표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지표가 있고, 그것들은 선배님들이 다 가르쳐 주시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좀 몇 개만 보다 보면 이거 문제가 있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실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이 정도 월급 받고 여기 던져졌는데 이런 일도 못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조급함이 생기고 정말 필사적으로 해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해내게 되고, 실무 지식이 나는 공대 나왔는데 행정직무 가도 될까? 나는 회계 자격증은 있는데 나 회계 근데 자신 없는데 괜찮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시라면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번 그 정책 목적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공공기관에 포커스를 맞춘 이야기인데요. 자, 사기업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다니다 보면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나는 하기 싫은데 상사가 시킨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관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그리고 막 너무 바빠서, 일이 너무 바빠서 막 눈코 뜰 새 없이 막 하루 종일 막 야근하고 딱 정신 차려 봤을 때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이 지금 있는가? 이런 진짜 원초적인 질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고, 그 정책 목적성을 기관이 정말 맹목적으로 쫓다 보니까 나의 것을 펼치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올 때 공공기관 잘릴 일도 없고 돈도 많이 주고 완전 개꿀이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게 하다 보면 정말 안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꽤 잘 맞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나는 그냥 부품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꽤 있고, 그게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내가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어쨌든 좋든 싫든 누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정말 실적보다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나의 성취감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실적을 챙겨가는 게 더 성취감이 있는지, 그 사람의 성향마다 다른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공공기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전국 순환을 하거든요. 정말 정말 싫어도 3년 2년이면 전국을 순환해야 되고요. 연고지 고려 안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서울에 계속 있고 싶은데 나는 그냥 계속 춘천에 있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전국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싫진 않아서, 저희가 이제 돈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고여 있기 마련이니까 저희 기관이 다른 기관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전국 순환하고 있고요. 뭐 부장, 뭐 팀장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서울에 오래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공공기관 지원하실 때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직 분위기는 저는 생각보다 너무 수직적이거나 경직돼 있다고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받았고, 제가 막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좀 잘 해주시고, 조직 분위기가 뭐 상사가 무조건 하라면 해, 아니면 막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다, 뭐 막 야근을 강요한다, 회식을 강요한다거나, 뭐 아니면 주말에 나와라, 주말에 등산 가자, 뭐 이런 등등의 각종 혹시나 염두에 두었던 그런 최악의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뭐 주변에 공공기관 들어간 친구들, 사기업 들어간 친구들 봐도 사기업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공기관은 막 나라에서 너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업무 지시 하지 말라고 포스터 맨날 붙여놓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요즘은 이건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블라인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막 누가 상사가 하란다고 무조건 해야 된다, 막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공공기관 공기업이라고 해서 진짜 들어갔는데 분위기 너무 쎄하고 막 내가 농담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분위기는 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공공기관 행정 직무 그리고 제 취준 경험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해봤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 너무나 잘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환경에 직접 있으시면서 느끼셨던 것,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오신 그 길을 어떤 노하우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를 또 공유를 해주시니까 보다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또 궁금한 점을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채택을 해왔는데 답변 하나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NCS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문항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할까요? 질문해 주셨어요. 어떤 문항에 좀 더 집중해야 될까요? 어떤 문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NCS의 체계를 잘 몰라서 어떤 문제가 더 점수가 많이 나오고 어떤 문제는 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 논리로 푸는 문제를 잘 못 풀고요. 그 IQ 테스트 같은 그런 문제들, 두루뭉술한 문제들을 잘 못 풀고 딱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은 저는 잘 풀었어요. 수리라던가 뭐 국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생각을 막 하는 게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건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다 보면 이거 된다 안 된다 감이 딱 오거든요. 그게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이 풀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것은 나한테만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문계를 나오면 국어 문제를 더 잘 풀 수도 있고 이공계를 나오면 수학 문제 더 잘 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나 공대 나왔는데 수리 잘 못 푸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정말 경험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 더 많이 푸세요, 이런 것들도 제가 동기한테 듣긴 들었어요. 뭐뭐는 많이 풀고 뭐뭐는 안 풀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문제는 꼭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 푸는데 2분, 3분 써서 다른 문제 5개, 6개 못 풀어버리면 그게 더 손해니까, 그런 것들을 전략 같은 것들은 또 뭐 취업 준비 카페 이런 데 가면 전략은 정말 차고 넘치거든요. 다 다른 전략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자기 거를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키포인트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그 전략을 좀 현명하게 세우는 게 중요한 거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질문 가운데 NCS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 NCS 공부 시에 제 목표 기업은 4가지 유형만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만 하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나 10가지의 이 NCS 공부를 전부 다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목표한 기업에만 쓰는 분을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정말 그 기업만 5번, 6번 떨어져도 그것만 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으시면 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전략이니까. 그런데 혹시나 나중에 긴 취준 기간이 끝나고 되돌아봤을 때 그때 그냥 그것까지 할 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NCS라는 것도 취준이라는 것도 탄력 받았을 때 해야 잘 되는 건데 내가 4개 할 시간에 10개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2배가 걸린다 치면 나중에 4개만 계속 하다가 10개 해볼까 하고 하면 3시간, 4시간 걸릴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는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정말 나는 진짜 확고하다. 여기 아니면 안 간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래도 그 전에 한 번, 진짜 면접 갔는데 떨어졌다. 라고 하면 그 기업에 올인해 볼 법도 해요. 근데 그냥 난 이 기업이 좋으니까 라는 마인드로 4개만 준비하시는 거라면은 10개 다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면접 한 2번 갔다. 근데 진짜 나 여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4개만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까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래도 4개를 하다가 10개를 하는 것보다 10개를 하다가 4개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더 추천해 주신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 주시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NCS에서 좀 넘어가서 서류 전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서류 전형에서 이 교육 사항은 어떻게 채우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채우셨어요? 교육사요? 교육 사항. 교육상. 네. 저는 전기직렬로 입사를 했고요. 음. 그리고 대학교를 전자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학사 나온 것만 학점만 써도 그게 그 교육상 표를 전체 다 보면 반도체 저는 전기지만 전자랑 겹치는 것들이 많아서 반도체면 반도체, 전자회로면 전자회로 이거 2학점, 3학점 실험까지 다 쓰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취준생들에게 조금 네. 팁을 준다면 교육 사항에 이런 거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라고 좀 혹시 추천하실 게 있으신가요? 교육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코드표처럼 거의 정해져 있는 거라서 어, 싹 저는 다. 네, 저는 음. 조금 어, 치졸하게 실험 2학점 음. 전자회로 3학점 이렇게 있으면 2개 다 넣어서 5학점 쓰고 음.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네. 그 외에 안 들은 걸 들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음. 학점은행제나 이런 거 많이들 하시던데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다 채우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면접에 가게 되잖아요. 네. 혹시 면접을 보실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혹시 이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2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정답이 있는 문제를 들었는데 정답을 몰랐을 경우가 있었고요. 정답이 없는 문제를 들었는데 예상 문제가 없었을 경우가 있었어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스마트 시티를 지을 때 이런 이런 용어를 아십니까? 라고 했는데 전공이었는데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면접장 나가면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냥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전공 계속 버벅버벅 했는데 면접관분이 약간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맞죠?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제가 말하려던 게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모르는데 안다고 말했고요. 그거 말고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정말 저는 면접 준비를 할 때 면접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런 질문까지 나올까 싶을 같은 거를 다 준비했어요. 말하자면 내가 전기직으로 들어가지만 혹시 너가 기업 가치 평가해야 되는데 재무제표 볼 줄 아냐 이런 거 물어볼까 봐 정말 벼락치기로 주식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저한테
재무제표 볼 줄 아느냐라는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요. 저한테 혹시 중소기업 기술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재무제표 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했는데 제가 기업을 볼 때 기업의 얼굴은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제가 요즘 영끌해서 주식 투자한다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식을 조금 공부하고자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 지금 이 시장에서 잘 되고 있는 어떤 분야의 기술과 그렇지 않은 분야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그 재무제표상에서 보이지 않나. 그리고 주식 투자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제가 주식 투자를 큰 금액으로 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기업 가치를,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연습을 조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셨어요. 내가 저라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많은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그 중에 얼렁뚱땅 끼워 맞출 수 있는 게 어떻게든 나오니까. 그리고 그 답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냥 질러보는 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면 제가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직무에 대해서 그 정답이 있는 질문을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 대답하는 사람이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경제학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다 정답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고 면접관끼리 토론을 하는데 저 친구 너무 괜찮다. 완전 저 친구 1등이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경제학과를 졸업하신 면접관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거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졌어요? 네. 붙을 것 같았는데. 네. 그때 경제학과 나온 면접관이 없었으면 붙었겠죠. 네, 일단은 무조건 당당하게 말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는 좀 알 수 있는 그런 정답이 있는 질문을 받더라도 당당한 거 네,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문을 내가 받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다양하고 정말 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거기서 정말 기회가 왔을 때 딱 대처를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취준생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취준생 그 시간을 같이 겪었던 사람으로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먼저 네, 겪어서 탈출하신 이제 선배잖아요. 네.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실까요? 어, 스트레스를 제가 취준하면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약간 제가 인문계를 가서 인문계에서 공대를 진학해서 4년, 5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대외 활동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공부만 할 정도로 제가 항상 어떤 조직에서 쟤 잘 못하는 애, 쟤 좀 도와줘야 되는 애 이런 역할을 맡다 보니까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취준을 할 때, 그때는 취준할 땐 서울에 살았는데 그때 막 맨날 한강 앞에 가서 앉아 있고 막 너무 힘들다. 잠도 안 오니까 아침 6시에 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취준을 한다는 기분이 누구한테나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뭐 학창 생활을 되게 재밌게 보내는데 취준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아마 저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때까지 실패한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실패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온 세상이 막 나서서 너 되게 못났어 이렇게 말하고 그게 마치 증거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취준할 때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취준에서 떨어지면 너 아직 이 정도 아니야 라는 확답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근데 저는 취준할 때 그냥 아니면 아닌 거지 이런 마음을 최대한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리고 면접 끝나고도 그냥 무조건 됐다 생각하고 그냥 덮어놓고, 물론 저도 잘 안 됐는데 최대한 그냥 지금 떨어지고 지금 잘 안 됐어도 그냥 여기 나랑 안 맞았네, 아니면 정말 가고 싶은 데면 좀 모자랐네, 좀 더 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막 나 진짜 이 정도도 안 되는 쓰레기였나 막 이런 생각에 끊임없이 몰두하다 보면 진짜 헤어나오기가 힘들게 되니까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는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친구들을 안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취업이 좀 오래 안 되면 동굴로 들어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면 진짜 막 하루에 편의점 아줌마랑 한마디 하는 게 끝이게 되니까, 평소에 말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만나는 게 좋으니까요. 제가 나 취준 안 된다고 좀 우습게 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취준하다 보면 들기 마련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같이 놀아주면 고맙다고 생각하지, 무슨 돈이 있어서 놀아,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취준할 때 진짜 최대한 사람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 많이 만나다 보면 너 되게 괜찮은 애야 이런 말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자기 혼자 나 되게 못났나? 이런 생각을 복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 끝은 있으니까요. 네. 네, 언젠가 끝은 있으니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끝은 오기 마련이고 여러분이 목표한 지점에 꼭 도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김준경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직무 분석 시간을 끝으로 오늘 준비한 순서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굿잡 인 강원 2021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강원도 일자리 정보망에 접속하시면요. 강원도 내 우수 구인 기업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강원도 일자리 정보망의 원스톱 채용 서비스에서는 굿잡 인 강원 2021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인 기업들의 정보를 클릭하시고 또 입사 지원을 하시면 2022년 1월에 지원 기업과 면접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취업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물론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요. 강원도 내 구직자들에게 유익한 채용 정보와 입사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인 사이트 접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굿잡 인 강원 2021 희망이음 채용 박람회 시간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신 구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쉽게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보다 따뜻하고 알찬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박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